뭐 언론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무인기가 대통령실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뭐 DMZ를 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라고 해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넘어오면 안 되는 건데 무단으로 침범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무인기가 넘어왔다는 것뿐 아니라 이 안에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를 달아버리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정탐을 하고 가는 차원이 아니고, 뭐 나만의 간첩도 많다는데 굳이 정탐할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도 워낙 많고. 그런데 북한의 생화학 무기의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죠. 세계 3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생화학 무기라는 거는 돈을 적게 들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잖아. 이게 대량 살상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게 핵무기고, 그 다음에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인데, 핵무기도 이대로 가다 보면 북한이 2026년경이 되면은 앞으로 한 4년 남짓 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가 된다 그래요. 핵탄두의 숫자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북한, 심지어 중국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정치학의 가장 기본은 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가 있고 핵을 갖지 않은 체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체제는 노예가 되거나 인질이 된다는 거예요.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핵이 가지고 있는 체제 옆에 핵이 없는 체제, 곧 핵이 세계에서 네 번째가 되는 북한 옆에 핵이 없는 한국이라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인 노예나 인질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여기지만, 이 얘기인즉 북한의 영적인 어둠과 흑암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죠. 중국도 교회가 없어지고 있죠. 있다면 숨어 들어가 있는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지하 성도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는 지하 성도들 수준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내려온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지배당한다는 걸 의미하죠. 예전에 일제시대 정치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으니까 일본이 태양신 숭배하는 체제 아니에요? 그럼 이 태양신 체제 정치적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 왕한테 절을 했잖아요. 태양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른바 신사참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는 곧 영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 만든 게 나만의 뻥뻥 터트리려는 목적은 아니죠. 예, 물론 이제 그걸 해가지고 뭐하냐, 터트리겠다고 공간 협박하는 게 목적이에요. 터트리면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국이. 한번 남한에 터뜨렸다가는 미국에서 날아갈 거 아닙니까? 찻더미로 만들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뜨리겠다고 공간 협박을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장관, 차관, 누구, 어떤 공직에 누구를 임명하든 간에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정치적으로 예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있긴 있는데, 북한에 지배당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시키는 대로 좌로 우로 요동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연방제 통일이라고 흔히 부르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은 베트남처럼 남월남이 북월남의 공산주의로 지배당하고 있는 적화 통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한국의 체제는 유지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북한의 조리 돌면 당하는 겁니다. 중남미에 가면은요,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쿠바보다 인구도 2배 정도 많고요. 훨씬 더 사실 넉넉한 나라예요. 원래 산유국이기 때문에. 근데 쿠바에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지배를 당합니다. 왜냐면 쿠바 뒤에는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가면은요, 친쿠바 세력들, 사실 친러시아 쿠바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자유권이 없어요. 나라가 나라 아닌 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꼽으라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 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예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던 나라.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탑 수준에 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멋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쿠바 세력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저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기라는 게, 북한 핵무기라는 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결국 흔들흔들거리거든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저 해양에서 젠더혁명이라고 해서 동성애 젠더혁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륙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주의 문명이 남하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협공당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이때 무인기가 날아온 거예요. 무인기가 이제 이때 날아온 겁니다. 왜 저렇게 마구잡이로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느냐? 핵무기 믿고 까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핵이 강화되면은요, 예전에 이제 핵이 없을 때면은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우리 뒤에는 미국도 있으니까. 뭐 많이 장난치면은 북한에 B라든 날리고, 아니면은 뭐 HID라 그래가지고 북한에 뭐 부대도 보내가지고 북한 군인들도 사실은 뭐 좀 이게 실갱이 하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하고도 우리가 뭐 특별히 손을 보기 어려운 게 뒤에 핵 미사일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절대 무기예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처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무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앞으로 이건 더 세져요. 제2의 천안함 사건, 제2의 연평도 포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자꾸 경고하는 게 저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핵무기도 골치 아픈데 여기에 생화학 무기를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도 세계 5위, 6위 수준이다라고 나오는데 만일 탄저균, 북한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 중에 하나가 탄저균이라는 겁니다. 탄저균 17kg만 무인기에 달아버리면은 좋을 필요가 없어요. 저 무인기가. 미국의 드론 같은 거 보면은요, 중동 지방에 암살용으로 쓰는 드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건 DMZ만 넘으면 돼요. 대충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탄저균 17kg를 실어서 보내면 서울시에 떨어졌을 때 서울시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나와요.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른 겁니다. 절반이 죽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무인기가 바로 어제, 엊그제 또 군에서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비행금지 구역 P73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대통령실 지역까지 침투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 마지못해서 군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인즉 뭐 대통령 머리 위에 생화학 무기 하나 떨어뜨리든가 아니면은 뭐 암살을 하든 저격을 하든 할 수 있었다는 얘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막 나가는 애들이니까 서로 빵 터뜨린 다음에 누가 했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천안함 폭침도 그런 거 아닙니까? NCND라 그래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게 일부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은 몰고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만약 이런 도발을 하거나 테러를 한 다음에 북한이 한 건 맞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NCND 상황,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요. 남한에서는 북한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북한이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겠죠. 남남 갈등으로 한국은 쪼개져 버립니다.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하면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게. 굉장히 왜냐면 쟤네들이 뒤에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마지못해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은 뭐냐면은요. 군에 계셨던 분들, 뭐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실패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경계를 하는 게 사실은 군인인데 대통령실이 뚫린 거예요. 암살이나 저격, 테러가 가능한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통령실 안전에 이상 없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군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 곳곳에 비정상 요소를 바로잡겠다. 비정상이라고 대통령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폭침이 나오고 나서 군부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 주 강사였고요. 그래서 400번 가까이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했고, 뭐 그걸 가지고
떼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전방 부대 가면은 당시 강연료로 13만 원 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전방에 가면은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하루 종일 가서 13만 원을 번다 그러면 아무리 물가가 좀 낮았다 그래도 다른 일 하는 게 나아요. 저 맘스터치 같은 데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간 거예요. 애국심 때문에 간 거죠, 저도. 백령도로 2번이나 갔습니다. 육해공군 부르는데 어디든지 갔습니다. 전국에 산골로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 강의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안보식, 국가 안보식이 이게 이제 뭐 새로워진다 그래가지고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이게 군인들이 계속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하고 밥을 많이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군들하고 아마 100여 명 이상 장군들하고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웬만한 장군들하고는 함께 식사를 해본 겁니다.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당시가 천안함 폭침 이후에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2010년 3월 이후에 많이 돌아다녔고 사실은 그 전에도 돌아다녔지만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북한하고 잘 지내보자라는 북한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는 정책이 햇볕 정책인데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가짜 평화죠. 이 정책이 지배를 한 데서 얼마 안 벗어나서 그러는지 군인들이 좀 이상해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2008년, 9년, 10년 이 무렵에는 장군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100명의 군인들을 보면은 이 중에 애국심이 정말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장군들도. 그리고 이 사람 진짜 군인이다. 북한에 한번 도발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라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한 2명 정도고 진짜 애국심이 철철 끌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은 대부분 대령으로 진급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군대 안에서 햇볕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저 체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군인들은 일단 진급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이게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아주 공무원 같은 사람, 참한 공무원 같은 분들이 장군 별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게 천안함 폭침이 나고 연평도 포격이 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자꾸 당하니까.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렇구나. 쟤네들이 뒤에는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이 핵 문제라는 게 심각하고 주사파라는 세력도 있구나. 이건 무시무시하네.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열심히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무인기 같은 게 들어와도 사실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 안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그런 건. 네. 자, 한번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대통령도 비정상 요소를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게 군대 안에 북한하고 좀 잘 지내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화해협력 평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국방일보에 평화가 안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대화가 안보다. 아니 쟤네들이 깡패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몽둥이 든 게 아니라 총 들고 나선 깡패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총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몽둥이도 아니라 나는 평화적으로 나가야지 평화가 온다.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인데 북한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저 사람이죠.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왜냐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언제냐면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있고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이라고 해서 대낮에 북한이 174발의 포탄을 연평도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취임을 한 겁니다. 1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취임사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정답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2년 전 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북한이 무서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무모한 도발 기습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우린 다하지 못했다. 바로 경계를 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해온다면 북한이 한 번만 더 그러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하겠다 그랬어요. 가만 안 내버려 둔다. 그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 군인은 저렇게 해야 되죠. 너희들 한 번만 너 장난치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해야 쟤네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깡패가 아니라 사실은 북한은 악신, 악한 영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체제란 말이죠. 기밀성을 신으로 만들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점점 깡패 짓을 하겠죠. 악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두지 않겠다, 응징하겠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고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무인기 또 날리면은 우리도 북한의 무인기를 날리겠다고 해서 북한 무인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너희들 한 번만 더 날리면 우리가 날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북한이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이제 쟤네들이 이제 흔들어도 될 만큼 한국의 진용이 와해됐다고 생각을 해서 또 날리는 거예요. 정답은 사실은 김관진 장관 얘기에 담겨 있는데, 이 양반이 뭐 군 사이버 무슨 정치 개입했다고 감옥 계속 들락날락했죠. 사실은 이 군 사이버 정치 개입이라는 건 뭐 정치적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지만, 북한과 남한의 북한과 동조하는 주체 사상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예요. 사이버상에서.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저 양반이 이제 감옥에 계속 출입을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마치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처럼 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가. 제가 이 부분 잠깐 정리하고 이제 진짜 제가 드리려는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